지방간을 방치하면은 우리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간에 염증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이 염증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간경화나 간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잎채소가 항상 식사의 메뉴에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식단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간의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을 직접적으로 분해하는 더욱 더 좋은 과일 한 가지는 바로 지방간은 비만과 음주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방간의 가장 큰 주범은 이 가공된 탄수화물입니다. 이 가공된 탄수화물에 있는 가공된 당, 간에 특히 치명타를 입힙니다. 빵, 파스타, 시리얼, 국수, 흰쌀밥 이런 것들을 먹으면 지방간이 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튀김이나 볶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지방간이 올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우리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간에 염증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이 염증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간경화나 간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경화나 간암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간에 들어오는 독소를 간이 더 이상 해독하지 못하고 해독 기능의 과부하가 걸림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쌓는 것을 지방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간은 우리 몸에서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장으로부터 들어오는 독소를 거기서 1차 걸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인체에는 점점 더 독이 축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독소가 많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들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만성 염증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화가 잘 안 돼서 장에서 썩고요. 그때 발생하는 것이 가스, 즉 방기와 활성산소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간은 우리 신진대사를 책임지는 장기인데 항상 피곤하고 밥 먹으면 바로 식곤증이 몰려오고 이러한 증상들을 겪게 돼 있습니다. 지방이 있는 내 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일 한 가지는 바로 레몬입니다. 지방을 직접적으로 분해하는 영양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면 간에 낀 지방을 녹여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더욱 더 좋은 것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합니다. 인체에 들어오는 독소를 막바로 파괴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간에 쌓인 지방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몸에 들어오는 독소 또한 없어지고요. 이 레몬은 우리 지방간에도 좋지만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혈액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레몬즙을 먹지 않다가 레몬즙을 드시기 시작하면은 약간 설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설사가 나는 이유는 장에 있는 유해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계속 레몬을 먹으면은 설사가 잡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소화 기능이 향상되고 또 내 면역 기능이 향상돼서 백혈구가 유해균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몬은 간에도 좋지만 우리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또 우리 전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활력을 띠게 됩니다. 이 좋은 레몬의 영양을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섭취법은 바로 레몬즙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레몬을 씹어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체는 항상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는 많은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독소에도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독소를 우리는 항상 내보내야 되는데 그 비타민C의 적정량을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씹어 먹는 거는 쉬어서 많이 먹지 못하고 또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은 즙입니다. 즙으로 먹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섬유질을 제거하고 레몬 안에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니엄, 그리고 아연, 그리고 유기산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레몬을 잘라서 그냥 그거를 물에 띄어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레몬즙을 내리셔서 거기에 미지근한 물을 1:1 비율이거나 아니면 속이 좀 많이 쓰리신 분들은 5:1 비율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드시는 타이밍은 식전 1시간 전에 드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맨 처음에는 아침 식사 시간 전에는 우선 피하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잘 때도 장 안에서는 장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서 연동운동이 어느 정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잠을 좀 오래 자잖아요. 그러면은 공복 시간이 가장 길어요. 그때 우리의 위와 장은 좀 깨끗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위염이 있으신 분들이 레몬을 먹게 된다면은 자극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레몬즙을 시작하실 때는 아침은 피하시고 점심 식전 1시간 전에
전에 드시고요. 그리고 저녁 식전 1시간 전에 드세요. 괜찮다. 그러면 이제 아침까지 드시면은 하루에 3번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드셔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섭취하시는 분들은 집 50cc를 넣으셔서 물을 한 300cc 정도 더 하셔서 350cc를 드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렇게 먹어봤어요. 한 일주일, 2주일 먹어봤더니 괜찮아요. 그러면은 100cc 그리고 물은 살짝 줄이세요. 그런 다음에 괜찮아요. 그러면은 150cc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레몬을 먹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레몬은 우리 인체에 어떠한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치아를 녹이지도 않고요. 우리 위에 위염이나 위궤양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위는 산성이 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혈액을 산성화시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학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레몬은 우리 간으로 흡수됐을 때 간에서 알카리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혈액을 알카리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레몬을 못 먹는다는 것은 레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체의 소화 기능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서 점점 더 많은 레몬을 먹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의 중요성을 점점 많은 분들이 알고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비타민C를 좀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거는 의학계의 데이터입니다.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할 때 우리 인체의 어떤 질병의 예방이나 어떤 질병을 좋게 만든다는 보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비타민C를 정제나 아니면 많이 먹을 때는 인체에 끼칠 수 있는 부작용을 염려하는 논문들은 많습니다. 비타민C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암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도 아주 큰 시험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비타민C가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들에 대한 실험들이 많았는데 결과는 전무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예방하지 못했고 어떠한 질병도 호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논문들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비타민C를 과일과 채소로 섭취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가 아닌 생과일, 즉 생레몬으로 섭취하는 것이 비타민C의 가장 좋은 섭취 방법입니다. 레몬 외에도 우리 간의 독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빼줄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잎채소입니다.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폴리피놀이나 플라보노이드나 베타카로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150여 종이나 되는 알카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간에 있는 독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배출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잎채소가 항상 식사의 메뉴에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제철 잎채소 있잖아요. 상추도 있고 깻잎도 있고 케일도 있고 민들레도 있고 치커리도 있고 근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한 10장에서 15장 정도를 섭취해 준다면 아주 좋습니다. 지방간을 살리는 식단은 바로 이겁니다. 식전에 레몬즙이나 레몬수를 먹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현미밥을 먹을 겁니다. 이 현미밥에는 간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과 알카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현미밥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질게 드셔야 됩니다. 현미를 싸고 있는 겨가 소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나중에 변으로 다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현미의 영양이 흡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질게 드시고요. 잎채소로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샐러드를 드실 때 드레싱이 필요한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좋은 샐러드를 먹는데 되게 다 가공된 음식들이에요. 초가공된 드레싱을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샐러드를 먹는 음식의 효과가 오프셋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드레싱은 2개예요. 생들기름을 듬뿍 뿌리시고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타스에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좋은 올리브유 뿌리시고 소금 넣어서 타스에서 드세요. 그러면은 아주 좋은 음식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의 정갈한 한식 위주의 반찬을 우선은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드시면은 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단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간의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생화학 교수님들은 간이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간이 신진대사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진대사는 에너지 재생대사, 세포 재생대사, 호르몬 대사, 소화대사, 해독대사 이 모든 것들이 대사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러한 식단들을 먹기 시작을 했을 때 내 간이 살아나고 간이 살아나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된다는 것은 내 몸에 활력이 넘치고요.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내 피부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알러지가 없어지고 염증 반응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 기능을 살리는 식단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몸에 좋은 줄 알고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간에 무리를 주는 음식은 바로 산나물입니다. 몸에 좋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나물은 약초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소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나물을 생으로 먹게 되면 혀가 얼얼하거나 약간의 마비 증세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나물은 전부 다 삶아 먹습니다. 산나물은 약초가기 때문에 채소보다 미네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때 그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산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섬유질을 얘기하면은 장벽을 청소해주고 장벽을 자극해서 장 운동에 좋지만은 삶은 섬유질과 산화 미네랄은 반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장벽에 붙어서 독소를 계속 배출해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독소로 인한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점액질로 덮습니다. 그러면은 장벽이 있고요, 여기 삶은 섬유질이 있고 점액질이 이렇게 위로 덮어 있어요. 그때 이 안에서는 삶은 섬유질은 계속 썩고요, 위 장점막 밑에 있는 육모로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그 활성산소는 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간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산나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간 건강은 먹는 것만큼 끊는 것도 중요합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현대의학의 아버지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자주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너네가 환자들을 치료하기 전에 꼭 물어봐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당신을 질병에 들게끔 한 원인을 끊을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꼭 시켰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좋은 것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 한들 독소를 계속 공급해 준다면은 별 큰 효과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간을 가장 괴롭히는 두 가지 음식, 가공된 탄수화물과 튀김을 꼭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내 간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는 생활 습관을 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내 간을 해독시켜주는 음식을 먹고 내 간을 해독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골다공증 하면은 뼈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골수가 약해지고 피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뼈에 충분한 칼슘과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 D를 풍부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비타민 정제나 정맥 주사를 먹을 때 인체에 들어와서 각종 장기와 혈관, 혈액 안에 석회로 낀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그 어떠한 질병보다도 식생활과 운동과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한 숟가락만 먹어도 골다공증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안녕하세요, 김명재 박사입니다. 천년치유교육센터 센터장으로 있고요, 서울에 있는 메디시 네이처에서 상담을 통해서 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은 점점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는데,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칼슘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칼슘은 90% 이상이 뼈에 저장이 됩니다. 칼슘은 뼈에 저장되어 있고 우리의 근골격계를 이루는 주요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칼슘은 우리 뼈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뇌신경에도 쓰이게 됩니다. 온몸의 전신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 전류의 흐름에도 칼슘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고 손을 움직이고 하루에 이렇게 근육을 쓸 때도 칼슘은 많은 양 소비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심장 또는 신장, 이러한 기관들이 쓸 때도 칼슘은 필수고요. 신진대사, 에너지대사, 호르몬대사, 세포의 재생대사에도 칼슘이 쓰이기 때문에 계속 쓰는 것은 보충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소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칼슘이 점점 고갈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는 갑상선을 통해서 더 많은 칼슘을 혈중이나 신경이나 장기로 끌어나오게 됩니다. 이때 뼈에 충분한 칼슘이 저장이 되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우리는 벌써 많이 썼어요. 더욱더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골다공증, 즉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극심한 칼슘 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노년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유형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아기 엄마들입니다. 아기들이 만들어질 때 안에서 장기를 형성하고 그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자랄 때 많은 양의 칼슘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산모가 충분한 양의 칼슘을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계속 임신했을 때도 충분한 칼슘을 보충해 주면은 칼슘 부족의 상태를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칼슘의 섭취 없이 그 많은 칼슘이 우리 아이에게 간다면은 엄마는 극심한 칼슘 결핍 상태에 빠집니다. 아이를 낳고 난 산모들이 인대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그리고 뼈가 아프고 뼈가 시리고 뼈에 바람이 든다는 표현도 쓰죠. 그 이유는 칼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갱년기 전후의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을 많이 얻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남성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 생식기나 호르몬계에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은 칼슘의 흡수와 활용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점점 없어지면서 여성분들은 칼슘의 흡수도 떨어지게 되고 활용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그 외에 이 칼슘이 쓰이는 여러 가지 장기와 우리 인체의 시스템에 결핍 현상을 초래함으로 인해서 각종 알러지나 만성 질환들, 자궁근종 이런 것들이 그때 더욱더 많아지는 이유가 칼슘의 흡수와 활용의 저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골다공증이 뼈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신체 전신의 질환입니다. 이 칼슘은 우리 세포의 신진대사에 아주 필요한 영양소고요. 특히 신경세포나 우리의 면역세포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만약에 이 칼슘이 모자르게 된다면은 심지어는 불안증, 우울증까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에서 강력한 해독인자이기 때문에 점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알러지나 여러 가지 만성염증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뼈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인체 전신의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전신의 컨디션을 저하시킵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뼈 안에는 골수가 있습니다. 뼈가 약하면은 골수가 약해지고, 골수가 약해지면은 피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다공증 하면은 뼈만 생각하지만은 이게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질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치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그 어떠한 질병보다도 식생활과 운동과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뼈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뼈에 충분한 칼슘과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들을 풍부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약제로 쓰거나 정맥주사를 맞을 때는 근 10년 동안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칼슘 정제를 섭취할 시 오히려 뼈가 부러질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비타민 정제나 정맥주사를 먹을 때 인체에 들어와서 각종 장기와 혈관, 혈액 안에 석회로 낀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걸렸을 때 흔히 먹는 비스파스네이스라는 약을 보면은 흔히 알려져 있는 부작용은 위장 쪽이 많이 안 좋아져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턱 관절의 괴사입니다. 그 약을 먹지 못해서 이제 주사를 맞게 되는데, 그 주사 또한 뼈에 있는 파골세포를 씀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맞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괴사가 일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은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는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매일 한 숟가락만 먹어도 골다공증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참깨입니다. 생참깨는 칼슘이 어떠한 음식보다도 풍부합니다. 칼슘뿐만 아니라 인이 많아요. 인은 뼈의 핵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영양입니다. 칼슘과 인을 같이 섭취해준다면 뼈를 재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더가 있어요. 참깨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참깨를 매 식사마다 한 숟가락씩 먹어주면 정말 좋은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살아있는 상태로 꼭 드셔야 되는데, 꺾은 참깨를 먹는다면 그 안에 있는 칼슘이나 인이나 비타민 B군이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참깨에는 불포화 지방이 상당히 많고요. 오메가3도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과산화되면서 과산화 지질이 만들어져서 볶은 참깨를 먹을 때는 우리 인체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생참깨를 꼭 드셔야 되고요. 이 생참깨를 드실 때는 밥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고 물이 될 때까지 씹어 드셔야 됩니다. 한 숟가락씩 퍼먹는 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뼈가 약하면은 치아도 약하고 우리의 잇몸도 약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지배 형태로 드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참깨는 참깨 하나만 먹어도 아주 좋지만은 다른 씨앗들과 또 당근과 함께 먹으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 바로 당근 씨앗즙인데, 당근은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당근을 베이스로 해서 당근즙을 만드시고 거기에 5가지의 씨앗을 넣을 텐데, 첫 번째 씨앗은 생참깨입니다. 그 다음에 씨앗은 홍화씨입니다. 이 홍화씨에는 칼슘도 풍부하지만은 뼈에 핵을 이루고 있는 인도 풍부하고요. 그런데 이 홍화씨는 아주 특이하게 백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뼈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골 강도와 골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영양분이에요. 그렇게 찾기 쉽지 않은데 이게 홍화씨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모
생모밀, 달맞이꽃씨가 있는데 이 달맞이꽃씨 안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기리인데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뼈의 재생을 도와주고요. 비타민 E 또한 풍부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칼슘 부족으로부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 인체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당근즙을 내시고 기리는 60g, 함께 홍화, 생모밀, 달맞이꽃씨는 각각 10g을 넣으셔서 즙을 짜면 됩니다. 지식한상에서 당근 씨앗즙을 짠 영상을 시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지식한상 김명재 박사 씨앗즙 치시면은 나와요. 그걸 보시면은 훨씬 이해도 빠르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즙을 드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근 씨앗즙에는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와 같이 드셔야 되는데 식사를 먼저 하시고요. 씨앗즙을 200cc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지만은 평소에 방귀가 많이 나오고 속이 많이 부글거리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100cc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부글거리고 한다는 것은 장에 유해균이 많고 내 소화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우리가 즙을 먹으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즙이 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장에 있는 유해균과 내 장의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장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씨앗즙에 있는 영양을 처음부터 100cc씩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소화에 부담 없이 안에 있는 영양이 장의 기능 또한 회복시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150, 나중에는 200cc까지 천천히 올리시면 됩니다.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음식은 바로 탄산음료와 가공음료, 그리고 당분 섭취, 튀김, 그리고 커피입니다. 칼슘을 우리 인체에서 가장 잘 배출시키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탄산음료와 당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가 당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단백질이 모자라서 고기가 당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학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식욕이 자극이 되거나 음식이 당길 때는 우리 인체에 항체가 많은 음식들이 당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 음식이 우리 인체의 독소일수록 우리는 더 당긴다라는 것을 의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 부족하면은 칼슘을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단 음식, 탄산음료가 당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칼슘이 부족할 때는 시험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칼슘을 많이 썼어요. 뭐 신경을 많이 쓰거나 잠을 자지 못했거나 뭐 운동을 좀 많이 했거나 그럴 때는 단 음식이 당기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칼슘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출시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은 탄산음료, 가공음료, 당분 섭취, 튀김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당근 씨앗즙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여러 골다공증 환자들과 또 여러 골절 입은 환자들도 당근 씨앗즙을 먹으면 회복이 상당히 빨라요. 그런데 그 환자들에게 제가 꼭 다 같이 추천하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타민 D가 아주 많은 햇빛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보면은 이 햇볕에 있는 비타민 D는 초기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2배 이상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피츠버그 의과대학의 연구를 보면은 수술 환자들이 햇볕을 정기적으로 보면은 회복이 엄청 빠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햇볕이 우리 피부를 나쁘게 한다는 이 잘못된 오해 때문에 햇볕을 그냥 만사 피하는 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을 보면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체는 비타민 D가 필요하고 이 비타민 D를 우리 인체에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들이고 쓸 수 있는 것은 햇빛이다. 그리고 우리의 면역세포, 우리의 뼈세포, 우리의 각종 장기세포들은 다 이 햇볕으로 오는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골다공증 환자는 더 그렇습니다. 나가실 때 얼굴을 가리고 팔을 가리고 나갈 게 아니라 얼굴을 노출하고 얼굴만 노출하면 또 부족해요. 팔도 걷어붙이고 다리도 걷어붙이고 햇볕에 피부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양을 쓰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골다공증 환자들은 적어도 2-3시간 째셔야 됩니다. 추운 겨울에는 나가지 못하시잖아요. 특히 골다공증 환자들은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집에서 햇볕이 많이 드는 곳에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앉아서 거기서 책을 보시거나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이지만 어느 정도의 비타민 D는 감소는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꼭 해야 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인체가 걸을 때마다 뼈와 관절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 충격이
뼈가 단단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력 운동을 할 때 계속 근육을 찢어지게 하고 근육에 이렇게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칼슘과 비타민들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서 너무 심하지 않는 지금 상태에 맞는 운동을 적절히 해 나간다면은 뼈에 계속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자기 몸에 맞는 상태를 알으셔야 됩니다. 바로가 아닌 운동, 즉 내가 정말 운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10분 정도 걷기부터 하시다가 15분, 20분으로 늘리시고 그 다음에 30분으로 늘리시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내가 먹는 것이 내 뼈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정의 칼슘이 있고요. 그 칼슘을 계속 소비하기 때문에 항상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급을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배출하는 생활 습관과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으로만 고칠 수 있다면은 그 약을 먹는 게 맞지만은 요즘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되 하지만 그것뿐으로는 골다공증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어떠한 것을 내가 먹고 그 먹은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 햇볕을 꼭 쬐고 뼈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깊이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일어나면은 그냥 피곤해요. 이런 분들은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치매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수면, 즉 우리의 신경세포는 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을 취하게 해줄 수 있는 꼭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잠을 푹 자야 되는 이유는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건강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만성질환, 즉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 암의 증가의 원인도 불면이라는 연구도 있고요. 또 심장병, 특히 협심증의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불면을 꼽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연구에 보면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은 치매의 확률이 50%, 60% 증가한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잠을 자면서 우리 인체는 해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방전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은 인체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고갈하고 나중에는 결핍 상태에서 계속 고장나는 것을 고치지 않고 혹사시키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수면은 건강에 어떻게 보면 기초와도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잠을 들지 못해요. 말똥말똥 그냥 누워있고 안 그러면 다른 걸 자꾸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거는 잠이 들기는 드는데 자다가 자꾸 깨요. 깬 다음에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잠을 자다가 좀 깨는 사람들은 한 번씩 자다가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져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불면증과 불안증이 공존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깊이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일어나면은 그냥 피곤해요. 이런 분들은 보통 꿈을 꾸거나 잠꼬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현상을 겪는데 흔히 렘 수면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불면증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우리 인체에 칼슘이 부족할 때 일어납니다. 불면증을 생각하면은 어떠한 신경 호르몬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체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뇌신경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뇌신경이 우리 수면을 책임집니다. 이 뇌신경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뇌신경들은 딱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공간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신경 1에서 뇌신경 2로 이 시냅스를 통과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서로 교통하면서 뇌신경들은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신경 1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낼 때 필요한 게 칼슘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일 때 필요한 것도 칼슘입니다. 이때 칼슘이 부족하면은 신경들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신경들이 불안해질 때 우리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이 예민함이 불면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을 느끼고 또 잠을 자는 것은 우리 뇌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뇌신경 또한 우리의 다른 인체에 있는 세포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꼭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이 돼야지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이 바로 칼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 결핍으로 인해서 불면이 오고 불안이 오고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불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은 칼슘 결핍이기 때문에 칼슘을 대량으로 공급해 주면 됩니다. 칼슘을 공급할 때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채소와 생씨앗입니다. 칼슘 염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먹는 칼슘, 즉 칼슘 영양제나 칼슘 비타민들은 산화된 칼슘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거를 먹게 되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오히려 혈관을 막는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뇌신경에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칼슘염, 즉 채소와 생씨앗에 있는 영양입니다. 특히 참깨, 달맞이, 꽃씨, 그리고 홍화에는 칼슘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데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칼슘을 가진 것은 또 당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먹는다면 우리 몸에 칼슘을 아주 효과적으로 필요한 만큼 많은 양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당근과 씨앗을 같이 먹는 방법은 바로 당근 씨앗즙입니다. 방법은 당근을 500cc 주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리 50g, 참깨, 홍화, 달맞이, 꽃씨, 그리고 생모미를 각각 10g씩 같이 넣어서 즙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식한상에서 저번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당근 씨앗즙을 만드시고요. 드실 때는 다른 녹즙이나 과즙과는 달리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사 시에 같이 먹어야지 우리 간과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섭취 권장량은 200cc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내가 소화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나쁘다, 내가 방귀를 많이 낀다, 배 부글거림이 자주 있다, 또는 헛배가 부르고 배가 더부룩한 게 많이 있다라는 분은 200cc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에는 100cc부터 드세요. 식사부터 먼저 하시고 그 후에 바로 당근 씨앗즙을 드시는 건데 이렇게 100cc를 드시다가 한 일주일, 2주일 후에 장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100cc 드시다가 150cc, 그러다가 200cc 이런 식으로 늘려서 나중에는 200cc 정도를 식사 때마다 드실 수 있는 몸을 만들면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아침 식사하실 때만 드셔보세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그렇죠? 점심에도 한번 드셔보시고 저녁에도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3번 드실 수 있다면 불면증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근 씨앗즙을 먹을 때 들어와야 되는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을 공급해주면 이 비타민 D를 꼭 같이 우리가 인체에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에 있는 비타민 D는 우리 인체에 그 어떠한 비타민 D보다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비타민 D를 정제나 정맥 주사로 맞게 된다면 혈관과 각종 장기와 그리고 우리 관절과 인대에 석회로 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칼슘 하면 비타민 D가 꼭 같이 와야 되지만은 정제가 아닌 이 비타민 D는 햇볕으로 쬐셔야 되고요. 또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 바로 잎채소입니다. 특히 이파리가 색깔이 녹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비타민 D의 함량은 높습니다. 케일이나 상추, 근대 이런 곳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칼슘의 공급과 햇볕 쬐기는 불면을 해결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 외에도 우리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팁은 바로 수면 위생입니다.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들어가서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시간, 잠이 안 오면은 전화기를 꺼내서 전화를 보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내가 눈만 감고 자는 것도 수면이지 하면서 정신은 말똥말똥 깨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뇌에서는 이것을 수면 부족으로 인식하지 않고 수면 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잠을 못 취하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시잖아요. 방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따뜻한 물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근데 재밌는 책을 읽으면 안 되겠죠. 내가 졸리게 하는 책을 읽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피곤해지세요.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잠을 청해 보세요. 하지만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도 잠을 못 드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2-30분 있다가 다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물을 마시든지 다른 책을 읽든지 하시다가 다시 졸리면은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인체는 수면 가다가 아니라 내가 수면이 부족하구나 생각을 해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들을 더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자는 공간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 너무 더워도 안 됩니다. 약간 선선한 느낌이 들도록 하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좋아요. 방 전체가 너무 후끈후끈하면은 잠에 들기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체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존재합니다. 자율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들인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피로가 되면은 점점 잠을 자기가 힘들어집니다.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자기 3시간 전에 마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을 활성시킬 수 있는 TV 보기나 핸드폰 보기는 자기 2-3시간 전에 또 마치셔야 됩니다. 일생생활에 이렇게 해준다면은 불면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는 많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수면제 중에 하나가 이제 졸피뎀이라는 약물인데요. 이 졸피뎀은 요즘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밤에 자다가 이제 깨요. 그런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본인은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심각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꼭 피해야 될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먹는 신경안정제, 이 신경안정제는 원래 항경련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뇌전증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우리의 뇌신경을 눌러놓고 뇌신경의 기능을 많이 저하시키는 약물입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될 때는 우리의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치매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답답해요. 내가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이럴 때 우리의 수면, 즉 우리의 신경세포는 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경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서 수면을 취하게 해줄 수 있는 정량이 필요합니다. 뇌신경세포라고 할 때는 호르몬을 잘 생각하는데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세포와 다르지 않게 신진대사를 하고요. 그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야지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수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내 뇌신경세포가 아프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할 때 필요한 것이 칼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내가 칼슘이 모자른 건 알겠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칼슘 검사를 해봤는데 칼슘이 정상으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검사하는 칼슘 그 피 검사는 칼슘과 산화된 칼슘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내 몸에 있는 산화된 칼슘도 칼슘으로 똑같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수치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 몸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줍니다. 내가 불면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인체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칼슘 부족이 문제다. 그러면은 칼슘을 충분히 보충하시고 그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쬐주신다면은 불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겁니다.